악마는 은퇴하지 않았다. 이제 3부예요. 1부에서는 마녀 사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봤어요. 공포, 인쇄기, 그리고 고문으로 만들어진 자백이요. 2부에서는 그걸 멈추려 한 사람들을 봤어요. 혼자 손을 들고 쫓겨나고 죽으면서도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3부에서 제가 꺼내야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모든 저항 끝에 마녀 사냥이 법으로 폐지됐잖아요. 유럽 마지막 공식 처형이 1782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왔어요. 이성의 시대가요. 과학이 미신을 몰아냈고 법이 고문을 금지했고 철학자들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그 선언이 나온 지 150년 만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또 줄을 세웠어요. 이번엔 마녀가 아니라 인민을 적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또 150년 만에 이번엔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요. 오늘 얘기는 마녀가 사라진 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에 관한 거예요. 오늘도 세 파트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계몽주의 이후 마녀 사냥의 구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두 번째, 20세기 가장 충격적인 두 가지 반복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작동하는지. 자, 시작할게요. 계몽주의는 무엇을 끝냈을까요? 계몽주의, Enlightenment,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성과 과학 중심의 사상운동. 1784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뭔 소리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왕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요. 계몽주의는 진짜로 많은 걸 바꿨어요. 종교 재판이 힘을 잃었어요. 고문이 법에서 사라졌어요. 마녀 사냥이 끝났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미국 독립선언서가 나왔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이 공식 문서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데요, 계몽주의가 끝낸 건 마녀가 실제한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계몽주의가 끝내지 못한 게 따로 있어요. 집단이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누군가를 적으로 지목하고 싶어하는 그 충동이요. 그 충동에 공식적인 틀을 씌우고 자백을 받고 이름을 불러야 살아남는 그 방식이요. 그 구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종교의 언어가 세속의 언어로 교체됐을 뿐이에요. 악마와 계약했다는 말이 인민을 배신했다로, 이단자라는 말이 반혁명분자로, 마녀라는 단어가 공산주의자로, 외패는 바뀌었지만 뼈대는 그대로였어요. 단지 언어가 달라졌어요. 신이 없어진 자리에 이념이 들어왔어요. 근데 재판의 구조는, 고문의 사용은, 자백의 강제는, 이름을 불러야 살아남는 그 방식은 놀랍도록 그대로였어요. 이게 제가 이 주제를 파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에요. 모스크바 1936년 쇼티라이얼 대숙청기간 1936부터 1938까지 소련 스탈린 정권 1936년 8월 소련 모스크바 대법원 앞에 외국 기자들이 잔뜩 몰려들었어요. 스탈린 정권이 공개 재판을 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재판의 이름이 반소비에트 연합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테러센터 사건. 요약하면 우리 동료들이 사실 트로츠키와 짜고 스탈린을 암살하려 했다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누구였냐면요. 볼셰비키 혁명의 영웅들이에요. 레닌과 함께 혁명을 이끈 사람들이요.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이 사람들은 소련을 건국한 창립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 입으로 맞다, 나는 스탈린을 죽이려 했다고 했어요. 외국 기자들이 넋을 잃었대요. 이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들은 진짜로 무장혁명을 이끈 사람들인데. 고문에 못 이겨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침착하게, 조리 있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936부터 1938까지 3차례 모스크바 공개재판, 피고인 대부분 자백 후 처형.
왜 그랬냐고요?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고문이요. 카메네프와 지노비에프가 자백하기 전까지 NKVD, 그러니까 소련 비밀경찰이 몇 달 동안 수면 박탈, 고온의 독방, 끝없는 신문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거래예요. 자백하면 가족은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요. 지노비에프는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믿었대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도 가족도 처형됐어요. 지노비에프, 자백과 처형,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재판에서 특히 무서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피고인 중에 부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의 대가였고 레닌이 직접 당의 가장 귀중한 이론가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부하린은 함차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검사가 물어요. 당신은 소련 국가를 전복하려 했습니까? 부하린이 대답해요. 네, 그런 범죄적 활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나는 구체적인 어떤 테러 행위도 계획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린은 무너지면서도 마지막 줄을 잡고 있었어요. 자백의 틀 안에 작은 진실을 숨겨놓은 거예요. 1938년 3월, 그는 처형됐어요. 모스크바 공개 재판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대숙청 기간 동안 체포 130에서 170만 명, 처형 약 68만 명. 재판 뒤에 진짜 숙청이 시작됐어요.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공장에서, 농장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인민의 적이라고 고발하면 체포됐어요. 고발 자체가 증거였어요. 체포되면 고문 아래 자백했어요. 자백하면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 불린 사람이 또 체포됐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조죠? 숫자를 보면요. 1937에서 38년까지 2년 동안 소련에서 체포된 사람이 공식 기록만으로 무려 130만 명에서 170만 명 사이예요. 그중 처형된 사람이 68만 명이에요. 거의 45%예요. 강제 노동수용소인 굴락으로 보내진 사람은 더 많고요. 그중에는 군 최고사령관 86명 중 81명이 포함돼 있어요.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139명 중 98명도요. 자기 동료를 숙청하다가 숙청관 자신도 숙청됐어요. 그리고 숙청을 집행한 NKVD 국장 예조프도 결국 1940년에 처형됐어요. 마녀사냥 2부에서 반베르크 이야기 기억하세요? 재판관 자신의 가족이 마녀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재판이 잦아들었다고 했잖아요. 스탈린의 숙청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숙청을 가장 열심히 집행했던 NKVD 국장 예조프가 1940년 처형됐어요. 결국 빗자루가 자기 손까지 털어버리는 청소를 한 거예요. 2005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가 문서를 공개했어요. 스탈린의 서명이 담긴 처형 허가서가 다발로 묶여서 나왔어요. 하루에 수백 명의 이름에 서명한 날도 있었어요. 서명 하나가 사람 하나예요. 미국 1950년. 나한테 리스트가 있습니다. 조지프 메카시. 1908년부터 1957년까지 위스콘신주 공화당 상원의원. 19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이 연설을 해요. 그는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국무부 안에 공산주의자 205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205명이요. 그 숫자는 나중에 81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엔 57명이 됐어요. 어느 인터뷰에서는 207명이라고도 했어요. 숫자가 왜 자꾸 바뀌냐고 기자들이 물으면 메카시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리스트를 실제로 누가 확인했냐고요? 아무도 못했어요. 메카시는 한 번도 그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당신도 공산주의자의 동조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메카시즘, 공산주의자 색출을 명분으로 한 1950년대의 미국 정치 탄압. 1950년 연설 이후 메카시의 주장은 한 번도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어요. 상원 청문회가 열렸고 배우들이 불려갔고 감독들이 불려갔고 작가들이 불려갔어요.
질문은 항상 두 가지였어요. 첫째,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둘째, 당신이 아는 공산주의자가 있습니까? 이름을 말하세요. 1628년 밤베르크 재판에서 고문관이 요하네스 유니우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시나요? 또 누가 있어? 같이 악마와 계약한 사람 이름을 불어. 그 뒤로 350년이 지났어요. 이름을 부른 사람과 부르지 않은 사람. 헐리우드에서 이 순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영화 감독 엘리아 카잔. 이 사람은 욕몽이라는 이름의 전차, 워터프론트 같은 명작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더 밀러의 친구이기도 했어요. 1952년, 카잔은 미국 비활동위원회 HUAC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자신이 알던 공산당원 8명의 이름을요. 아더 밀러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일럼 마녀 재판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어요. 오랜 친구가 거리 건너편에서 오는 걸 보고 길을 돌아서 가는 사람들. 하룻밤 사이에 전향해서 갑자기 열렬한 애국자가 된 사람들. 이 모든 게 세일럼과 너무 똑같았어요. 밀러는 1692년 세일럼 재판의 공황 상태가 1950년대 자신이 목격한 사건들과 맞닿아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세일럼 이야기로 그것을 썼어요. 세일럼의 마녀들이에요. 바로 일부, 이 시리즈를 시작한 그 책이에요. 세일럼의 마녀들은 1953년에 초연되었어요. 밀러는 두려움, 정의, 광신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일럼의 배경을 메카시즘의 알레고리로 썼어요. 그러자 HUAC가 밀러 본인을 불렀어요. 1956년, 그는 청문회에 출석했어요. 밀러는 이름을 부르라는 요구를 거부했어요. 그는 의회 모독죄로 기소됐고 여권이 압수됐어요. 나중에 판결이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는 기소되어 있는 동안 해외 공연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거부하면 당신이 불려 들어가요. 이름을 부르면 살아남아요.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카잔이 나쁜 사람이었냐고요?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지 않아요.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경력이 끝날까봐, 가족이 위험해질까봐요. 밀러와 카잔은 결국 화해하지 못한 채 1990년대까지 갔어요. 1999년 아카데미 시상식. 카잔 수상의 객석 반응 엇갈려. 50년이 지나도 그 선택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구조의 5가지 공통점. 자, 잠깐 멈추고 정리를 해볼게요. 1487년 마녀사냥, 1937년 스탈린 대숙청, 1950년 메카시즘.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이념도 달라요. 근데 이 3가지에서 공통점 5가지가 보여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마녀 사냥 구조의 5가지 공통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 악마, 트로츠키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적은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적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의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백이 곧 증거. 고문이든 협박이든 거래든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증거가 돼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요. 그 자백이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는 묻지 않아요. 세 번째, 이름 불기의 연쇄.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고발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아요. 결국 멈출 이유가 없어요. 네 번째, 침묵하는 구경꾼. 재판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했다간 자신도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침묵이 공모가 돼요. 다섯 번째, 공포의 자기소멸 메커니즘. 결국 이 시스템은 스스로 무너져요. 잡을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또는 너무 높은 곳까지 불이 번져서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때까지요. 1. 보이지 않는 적. 2. 자백이 증거. 3. 이름 불기 연쇄. 4. 침묵하는 구경꾼. 5. 공포의 자기소멸.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빗짝을 타고 날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지금은요? 자, 여기서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지금 여기서 단정 짓고 싶지 않아요. 그건 이 영상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가 현대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섹션은 특정 사건, 인물, 집단에 대한 비판이 아닌 구조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소셜미디어 시대가 왔어요. 한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했다고 여겨질 때 그 정보가 플랫폼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요.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그 사람에게 반응해요. 기업은 계약을 끊어요. 방송국은 프로그램을 내려요. 출판사는 책을 회수해요. 이게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라면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리는 거라면요. 근데 이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 마녀 사냥의 5가지 특징 중 몇 가지를 갖고 있냐고 물으면 솔직히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 확인보단 감정의 전파가 먼저 일어나요. 가담하지 않으면 공모자 취급을 받기도 해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벗겨내기 어렵고 맥락은 사라지고 캡처 이미지만 남아요. 그리고 고갈에 동참하면 잠깐 소속감을 느껴요.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요. 1692년 세일런 마을 사람들도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례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각자의 몫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 소셜미디어가 나쁘다거나 공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단순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닐 때도 많으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3부작을 마치며 3부작을 시작할 때 저는 아더 밀러의 희곡 한 편으로 시작했어요. 그 책이 저를 이 오래된 역사로 데려갔고 그 역사가 다시 우리 시대로 데려왔어요. 아더 밀러는 1996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세일럼의 마녀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편집증적인 핵심이 195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같은 어둡고 매혹적인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건 안다. 밀러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떤 과정들은 보편적인 것 같다고요. 3부작을 통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기억해요. 프리드리히 스페. 200명의 처형 현장을 지켜본 신부. 그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들 중 유죄인 사람을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말이 핵심이에요. 군중이 저 사람이 마녀다라고 외쳐도 스페는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의 눈을 봤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요. 요하네스 유니우스. 화형 열흘 전에 마비된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요. 아더 밀러. 이름 부르기를 거부했어요. 경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군중과 다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군중이 달려갈 때 멈춰서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거야? 그 한 박자의 멈춤이에요. 그게 마녀 사냥 구조를 깨는 가장 작은 균열이에요. 오늘 핵심만 정리할게요. 첫째, 계몽주의는 마녀가 실제한다는 믿음을 끝냈지만 집단 공포와 희생양 구조는 끝내지 못했어요. 왜 피만 바뀌었어요? 둘째, 스탈린의 대숙청과 메카시즘은 마녀 사냥과 구조가 놀랍도록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적, 자백 강요, 이름 붉기, 침묵하는 구경꾼요. 셋째, 이 구조는 특정 시대나 이념의 산물이 아니에요. 공포가 충분히 크고 적이 충분히 애매하고 침묵이 충분히 편할 때 어디서든 작동해요. 3부작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요. 마녀로 몰린 여성들의 이야기, 화형당하기 전날 밤 시장이 편지를 쓴 이야기, 2번 다시 만나지 못한 두 친구의 이야기. 이것들이 단순한 과거가 아닌 이유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 안에서 나는 어디 있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이 3부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구조가 작동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지금까지 세상은 요지경이었어요.